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초록색 피망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만 빨간색이에요.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시나요? 아마 1초도 안 돼서 바로 그 빨간 피망을 찾아내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뭔가가 시각적으로 툭 튀어나와서 저절로 우리의 주의를 끄는 현상, 이걸 시각적 현저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컴퓨터가 어떤 이미지에서 당신이 어디를 쳐다볼지 바로 그 빨간 피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영리한 해답을 담고 있는 논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리스 샤워테와 라이너 슈티페라겐의 쿼터니언 기반 스펙트럼 현적성 탐지를 통한 시선 고정 예측. 제목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이 안에 담긴 아이디어의 우아함과 강력함을 함께 맛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 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빨간 피망처럼요. 이미지 데이터 자체가 가진 어떤 색상이나 밝기 대비 때문에 저절로 눈길이 가는 걸 상향식 주의라고 합니다. 상향식이요? 네, 바람업이죠. 반면에 청취자분께서 이 그림에서 사람 얼굴을 찾아야지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의식적으로 뭔가를 찾는 게 하향식 주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논문은 주로 전자인 상향식 주의,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시선을 끄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사전 지식 없이 순수하게 이미지만 보고 저 부분이 좀 튀는데? 하고 알아채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군요. 그럼 그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스펙트럼 현적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그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미지를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복잡한 화음을 개별 악기의 소리, 그러니까 기본 음표로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주파수로 나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푸리의 변환이라는 기술을 쓰죠. 이미지의 미세한 패턴 같은 건 고주파 성분으로, 완만한 배경 같은 건 저주파 성분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미지의 평균적인 주파수랑 크게 다른 아주 특이한 주파수를 가진 영역이 바로 우리 눈을 끄는 곳일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평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을 텐데요. 기존 방식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컬러 이미지를 다룰 때였어요. 컬러 이미지요? 네, 보통 컴퓨터는 색을 빨강, 초록, 파랑, 이 RGB 세 가지 채널의 조합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스펙트럼 분석은 이 세 채널을 각각 별개의 흑백 이미지처럼 따로따로 분석했습니다. 빨강 이미지에서 튀는 부분 찾고, 초록에서 찾고, 파랑에서 또 찾고 이런 식이었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빨간 세상, 초록 세상을 따로 보진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한 번에 총천연색으로 보는데 컴퓨터는 그걸 억지로 분리해서 봤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채널을 분리하면 각 색상 채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전체적인 색상 정보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색이 가진 풍부한 정보를 스스로 찢어버리는 셈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쿼터니언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직선 위 한 점의 위치를 말할 땐 숫자 하나면 되잖아요. 네, X좌표 하나요? 평면 위에서는 두 개, X랑 Y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만약 3D 공간에서 비행기의 자세를 표현한다고 해보세요. 자세요?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같은? 네,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같은 복잡한 정보를 표현하려면 축과 각도까지 필요하거든요. 커터니언은 바로 그런 다차원 정보를 하나의 숫자로 깔끔하게 다루기 위해 고안된 강력한 수학적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로 아주 우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군요. 그럼 이걸 컬러 이미지에 어떻게 적용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컬러 이미지의 R, G, B 값, 즉 세 개의 숫자 정보를 쿼터니언이라는 하나의 4차원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세 개를 하나로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실질적인 이점은 컴퓨터가 마침내 컬러 이미지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색상 정보를 더는 찢어놓지 않고 RGB가 서로 얽혀있는 그 관계 자체를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건 정말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네요. 단순히 세 개를 합치는 게 아니라 색깔들 사이의 관계까지 통째로 보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적인 돌파구였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연구자들이 이 멋진 도구를 가지고 정확히 뭘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최고의 레시피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재료랑 조리법을 테스트하는 과정 같았죠. 크게 4가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우선 쿼터니언을 주파수 정보로 변환하는 도구 자체를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쿼터니언 이산 코사인 변환, 줄여서 QCDCT고요. 다른 하나는 쿼터니언 프리의 변환, 즉 PQFT입니다. 어떤 변환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본 거죠. 알겠습니다. 도구를 여러 가지 시험해봤다는 거군요. 근데 도구만 바꾼다고 요리 맛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혹시 재료 자체, 그러니까 색상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를 줬나요? 예리하시네요. 그게 두 번째 요소였습니다. 바로 색상 요소에 가중치를 주는 거였죠. 예를 들어 RGB 대신 YUV라는 색 공간을 사용해봤는데요. YUV요? 네, 이건 밝기 정보인 Y랑 두 개의 색상 정보 U, V로 구성되는데 연구자들은 이 세 요소 중에 뭐가 시선 예측에 더 중요한지 가중치를 조절해봤습니다. 거기서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이 밝기 정보, Y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오히려 섬세한 색상 정보의 효과를 가려버리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 너무 밝기만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시각 시스템이 밝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긴 하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밝기 정보의 가중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게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유불급이었군요. 세 번째는 여러 스케일을 사용하는 거였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미지를 한 가지 크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해상도로 축소하면서 각각 분석한 뒤에 그 결과들을 종합하는 방식입니다. 아,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네, 원본 이미지에서는 숲을 보고 축소된 이미지에서는 나무를 보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이미지의 작은 디테일과 전체적인 구조를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고유축과 고유각이라는 커터니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조금 기술적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색상 변화의 방향이랑 크기를 직접 분석해서 현적성 맵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달랐나요? 논문에 실린 예시 이미지를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을 찍은 이미지를 기존의 PQFT 방식으로 분석하면 그 현적성을 나타내는 히트맵이 좀 희미하고 분산되어 보여요. 아,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 아이겐 PQFT를 사용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의 형태가 훨씬 더 선명하고 집중된 붉은 점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훨씬 정확하게 찝어내네요. 그렇죠. 시선을 끄는 대상을 훨씬 더 정확하게 포착한 거죠. 와, 정말 체계적으로 접근했네요. 변환 도구도 바꿔보고 재료 비율도 조절하고 보는 관점도 다양하게 하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조리법까지 개발한 셈이군요.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네,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QCDT, 코터니언 이산 코사인 변환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표준으로 사용되던 3개의 공개 데이터셋 중 2개에서 기존에 알려진 그 어떤 모델보다도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면서 최고 성능을 경신했습니다. 오, SOTA를 달성했군요. 그럼 새로 제안했던 그 아이겐 PQFT 방식은 어땠나요? 그 방식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존 PQFT에 비해 성능이 크게 향상돼서 전체 모델들 중에서 QCDT 다음으로 좋은 두 번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의 가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3개 중 2개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는 건 나머지 하나에서는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셋에서는 다른 모델이 이겼다는 건가요? 네, MIT에서 만든 저드 데이터셋에서는 이 논문의 모델이 아니라 바로 그 데이터셋의 이름을 딴 저드 모델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쿼터니언 방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네요. 도대체 그 데이터셋에는 뭐가 다르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쿼터니언 스펙트럼 모델은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색상, 대비, 패턴 같은 이미지의 저수준 특징, 즉 본질적인 시각적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됐어요. 네,
순수하게 튀는 부분을 찾는. 그렇죠. 이미지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고 단지 색깔이나 형태가 주변과 얼마나 다른지만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저드 모델은 달랐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드 모델은 기계학습을 통해 고수준 개념을 인식하도록 훈련된 모델이에요. 특히 그 저드 데이터셋에는 유독 얼굴이나 사람 이미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아, 얼굴이요? 네. 저드 모델은 바로 그걸 학습한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 얼굴에 시선이 먼저 가잖아요. 저드 모델은 컴퓨터에게 그걸 가르친 거죠. 아하. 반면에 쿼터니언 모델에게는 얼굴도 그저 여러 색깔과 형태가 모인 복잡한 패턴일 뿐이었고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나오는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저드 모델이 유리했던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한쪽은 순수 미술 평론가처럼 색과 구도만 보고 다른 한쪽은 인물 전문 사진가처럼 사람 얼굴만 찾는 셈이었군요. 네,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이 논문에는 정확도 말고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이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던데요. 네, 어쩌면 이게 이 연구의 가장 큰 실용적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이 스펙트럼 기반 방식들은 계산 효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단일 스케일 분석의 경우 일반적인 PC에서 1밀리초, 즉 1000분의 1초 이내의 계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1밀리초요? 잠깐만요. 수만 배가 빠르다고요, 그거? 뭐 오타 아니에요? 아, 다른 모델들은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하하, 과장이 아닙니다. 논문에 명시된 바로는 경쟁 모델이었던 저드 모델보다 3만 배, 다른 모델보다는 10만 배 이상 빠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10만 배? 와. 이 모델들은 보통 이미지의 작은 구역들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스펙트럼 방식은 프리엠 변환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수학 도구를 쓰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빠른 거죠. 10만 배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그렇군요. 당장 상상해보면 자율주행차가 운전할 때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를 인식하는 상황 같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아이가 튀어나온다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신호를 0.001초 만에 포착해야 하는 거니까요. 속도가 생명인 분야에서는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응용 분야에 매우 적합합니다. 로봇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가장 중요한 물체에 먼저 집중해야 할 때, 혹은 증강현실 안경이 사용자의 시선이 향할 곳을 미리 예측해야 할 때, 이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의 여정은 색을 따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네요. 네. 그걸 구현하기 위해 쿼터니언이라는 19세기의 수학적 도구를 빌려왔고 그걸로 최고의 성능을 내는 레시피를 찾아냈죠. 그 결과물은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랐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의 디테일도 중요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YF의 색 공간을 선택하고 밝기 요소의 가중치를 낮추고 여러 해상도에서 분석하는 등의 세부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성공은 이런 디테일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며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고요. 네, 연구자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단계의 큰 도약은 QCDT나 eigenPQFT 같은 계산 엔진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엔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엔진에 넣을 연료 자체, 즉 더 나은 색상 및 특징 공간을 정의하는 데서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엔진이 아니라 연료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지에서 통계적으로 튀는 부분을 포착하는 엔진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돌파구가 그 엔진에 넣을 연료, 즉 우리 인간의 뇌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감지하도록 맞춰진 근본적인 시각적 특징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서 온다면 어떨까요? 아, 예를 들어 우리는 수평선이나 특정한 종류의 곡선, 혹은 얼굴과 유사한 패턴에 본능적으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야기와 연결해보면 사람 얼굴 같은 그런 고수준 특징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 핵심적인 시각적 연료들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기계가 우리처럼 그것들을 보고 중요도를 판단하도록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기계가 진정으로 인간처럼 보는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